한밤중의 울음소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마음을 짓흔드는 공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불길한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의 진상과 불안을 남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을 상상 이상의 미로 속으로 이끌어가려 합니다. 괴산한 환상들, 심리적인 공포, 혹은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 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면 여러분은 이제 이 공포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일하던 사무실은 요양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얼마나 깐깐한지. 보통 장례식장 직원들은 장례가 없을 땐 밤에 불 끄고 자동과 휴식을 취하는데 CCTV를 온 사랑에 다 설치해서 절대로 노는 꼴을 못 보던 곳이었지요. 일은 2인 1조로 24시간 낮교대 근무였는데 사무실 전면이 통일이었어요. 밖에서 안에 일하는 사람이 자는지 뭘 하는지 잡고 수 있게끔. 그 정도면 거의 정신병이었지요. 아무튼 고의를 누시는 영안실도 정면에서 보이고 빈소도 보이고 접객실도 다 보이는 곳이었지요. 처음 그곳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 제가 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희 사무실 좌측 정면엔 벽면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지요. 근데 이놈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새벽 저시 단층만 되면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처음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저랑 다른 조중에 진짜 오랫동안 여기서 일한 39살 먹은 노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14살 때부터 이쪽 일을 했다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랑 애들이 내려서 실소란 접객실 쪽 돌아다니는 거 아냐고. 처음엔 사람도 없는데 목소리인가 했는데 아마도 귀신을 말하는 것 같아서 제 소리 말라고 난 그딴 거 안 믿는다고 하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조립거주로 컴컴한 복도에서 척척거리는 슬리퍼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마치 그날은 그 노총각 직원과 같은 줄 알았는데 그 직원이 너도 들었지? 차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길래 제가 놀라서 랜턴을 들고 나가봤더니 적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적을 쫄리긴 했지만 약간 허무한 마음에 발을 돌렸는데 잘 봐. 벽도 바닥에 뜬금없이 도롱이동이가 생겨있고 그 돌에 젖은 싱글 자국이 사방으로 찍혀있었습니다. 온몸엔 소름이 돋았지만 무언가에 걸린 듯 따라가 보니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돼서 안치실 쪽으로 찍혀있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안치실은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 장난이라면 직원이 장난을 친다는 건데 그날 그 안에 있던 직원은 저희 둘뿐이었지요. 다음날 제가 사장님한테 보고해서 CCTV를 돌려봤는데 그 시간대에 찍힌 CCTV엔 그냥 텅 빈 복도통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갔고 몇 개월 정도 지난 후 이젠 그 발소리에도 익숙해졌을 때였지요. 아마 춘천이었나? 남자분이 한분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으로 오셨더라고요. 사인은 실족사라던데 보통 넘어지면 앞이나 옆으로 넘어지는데 이분은 머리와 앞뒤가 완전히 다 깨져 있었습니다. 도숙 생활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려운 환경이었는지 옷도 남루했고 냄새도 심했었죠. 근데 그 와중에 가족 중에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한테 사망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약간 이상한 건 가족들은 그렇게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고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너무 과하게 울부짖더라고요.
아무튼 고의를 잠깐 수습해서 지저분한 건 닦고 옷은 벗겨서 사대를 채우고 턱받이를 채우고 어깨, 손목, 허리, 허벅지, 발목을 묶어서 고의를 안치시켜놓고는 괴족들이 있는 빈소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외적들이 울던 건 딱 끝이고 그범 증서랑 이것저것을 챙겨주려고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지만 제 일이 아닌데다 사망진단서까지 데려왔기에 일단 이것저것 작성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유족이랑 상담하고 보고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 입건 준비하러 안치실로 들어갔죠. 그렇게 제가 혼자 안치실에서 입건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냉동고기에서 흥 하고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냉동고 돌아가는 소리인가 하고 무시했는데 그때 또 한 번 흥 하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진짜 그땐 얼마나 무섭던지 슬리퍼도 내팽개치고 사무실로 달려가서 같이 일하는 사수한테 냉동고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사수가 그 사람 살아있는 거 아니냐면서 함께 안치실로 달려갔죠. 그렇게 사수랑 같이 안치실로 가서 냉동고를 열었는데 분명 감겨놓았던 시체의 눈이 부릅 떠 있고 제가 아까 실컷 묶어놓았던 게 주위에 다 풀려있는 겁니다. 하지만 설령 살아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겉돌이 수습할 때 손도 잡혀서 가지런히 묶어놓는데 마치 화난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사수말로 가끔 시신이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는 있다는데 이렇게 심한 건 본인도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일단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니 그날 별일 아니지 싶어 다시 입관 준비를 하는데 오힉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저희가 동시에 놀라서 쳐다보니 시체의 입관에 묻어있는 초록색의 액체와 그 옆에 놓인 작은 세처가 병과 이상했습니다. 사수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조용히 관을 덮고 제게 돈짓을 했죠. 사수를 오랫동안 이쪽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알게 된 형사 한 분이 있었고 그분께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보니 곧장 그분과 함께 형사 한 분이 더 오셔서 시체를 살펴보고 고개를 졸래졸래 젓더니 불꽃수를 두르는 겁니다. 그날의 일로 저희 장례식장 전체가 한동안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진 모르겠으나 그 일의 정황이 상세하게 밝혀졌지요. 돌아가신 분은 절실 연령이 워낙 어려서 어릴 때부터 집에서 따돌림을 받고 부모한테까지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로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지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고를 친 건지 그걸 보고 외삼촌이란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적화가 몽둥이를 들고 그를 심하게 구타했고 그에게 농약과 함께 떨어진 커터 하나를 먹여서 결국 죽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더러운 사실 하나는 그 외삼촌이란 사람이 꽤나 큰 병원의 원장이었고 그의 사망진단서를 제멋대로 쓴 뒤 잘 알고 지내던 경찰관과 함께 검시 필증도 날조했다고.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저는 장례식장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자음치에 일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꿈에서 그엔 헌칠한 남성분이 머리가 산멀된 채로 나오더니 그먹터고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던지 저는 꿈에서도 직업을 하고 도망갔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나오셨던 거겠죠? 같이 근무를 서게 된 녀석은 각 일당을 단 부인병이었다. 아직은 짬밥이 모자라다고 할 만한 녀석이지만 평소 눈치가 빠르고 행동도 싹싹해서
꽤 마음에 들어하던 녀석이었다. 근무 시간은 가장 힘들다고 하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의 근무였고 근무지는 해안가를 앞에 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흔한 초소였다. 지금까지 몇십 번이고 근무를 선 곳이라 이제는 초소에 발을 들이기만 해도 바로 잠들 수 있을 만큼 허름하지만 아늑한 곳으로 오래된 나무 냄새가 특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초소였다. 근무자들을 태운 차가 출발하고 20분 뒤 우리 둘은 초소에 도착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눈을 붙이는 편이 좋았던 나는 언제나처럼 초소 안에 들어갔고 수인에게 경계를 부탁했다. 그렇게 막 잠들기 시작해서 30분가량이 흘렀을 때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며 통신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단서적으로 수화기를 집어들고 잠시 할 말을 고르고 있는 사이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유사요, 지금 자석 개표 창고에 갇혀있는데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일단은 성인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수능치고는 지나치게 여린 목소리였다. 정들 이 시간에 창고 안에 혼자 갇혀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단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으니 서둘러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소 뒤쪽 창고 말입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내가 펴두었던 총과 장비들을 챙기고 그대로 뛰쳐나가며 수인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야, 지금 누가 뒤쪽 창고에 갇혀있다고 하니까 금방 갔다 올게. 초소 지키고 있어. 그리고 달려나가는 귓가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 꽤 먼 듯이 느껴졌던 창고도 앞상 달리고 보니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예전엔 탄약 창고로 쓰였다고 하는 낡은 콘크리트 건물인데 지금은 무슨 용도로 어느 부대에서 쓰는지도 알 수 없는 곳이었다.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도착하자 먼저 거인 곳은 살짝 목이 쓴 큼지막한 자물쇠였다. 열쇠. 생각해보니 멍청한 일이다. 살려달라는 말을 다급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없이 와버렸다. 하지만 일단은 도착한 이상 안에 있는 사람을 안심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에 달린 자물쇠를 이리저리 만져봐도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난 있는 힘껏 돈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초소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다. 창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근처의 숲에서 들리는 걸레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실지어 달빛도 보이지 않는 탓에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서 막무가내로 다시 전을 두드렸다. 초소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습니까?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난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본 뒤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경이련에 처한 서연에 대한 걱정보다는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앞섰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나왔다. 이 시간에 누군가 창고에 갇혀있더니 게다가 자물쇠에는 독까지 쓸어있는데 다시 한번 창고에 아무런 기적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허탈한 마음으로 초소로 돌아갔다. 어슬렁거리나 걸어서 가니 10%는 정신없는 거리였다. 초소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안에는 후임병이 굳은 얼굴로 통신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야, 경위에서라고 했더니 여기서 뭐래 임마? 그게 말입니다. 정장님이 초소에서 떠나고 5분 뒤쯤부터 갑자기 다가 통신 날려서 말입니다. 지금 창고에 갇혀있는데 문 밖에 저거 와있다고 들리는 것 같은데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계속 소리치더니 10분 전쯤에 갑자기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뭐? 아이씨, 대열아서 겁먹었나 보네. 야, 일단 부대 연락해서 창고 키가져라. 누구 닫혀있어서 빨리 빼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일단 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월요라는 내가 털신해보내야 할 일이지만 집꼭 구하러 갔더니 겁먹었다는 얘기에 갑자기 힘이 탁 털려서 주위에 누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렇게 담배 한 대를 다 태우고 능숙하게 꿍추와 냄새를 제거할 때 부대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하사가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열쇠를 들고 왔다.
봐, 누가 창고에 갇혀있다고 사람 깨우고 지랄이야. 우리 간단히 정리한 뒤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두하러 봤는데도 아무 대답도 없었고 안에 사람... 가만... 분명 몇 번이고 안에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봤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었다. 후임 말에 따르면 그 녀석이 몇 번이고 살려달라고 소리쳤다고 했는데 거긴 그렇게 커다란 창고도 아닐 뿐더러 철자로 된 돈을 틈하면 대부분의 소리는 들리는 게 당연했다. 안에 사람이 뭐 임마? 아닙니다. 같이 가보시지 말입니다. 따라와. 알바늘 와서 자게. 걸음걸음으로 앞서 나가는 하사를 뒤쫓으며 투인에게 경계를 부탁했다. 정확히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하사는 어지간히 졸리는지 신속하게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고 날꼭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서서히 문이 열렸다. 창고는 근 몇 년간은 사용했던 적이 없었고 내부에는 아무것도 적재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손전등으로 여기저기를 비춰도 사람의 기척은 없었다. 아무도 없으니까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워낙 작은 창고인 탓을 딱히 찾아볼 것도 없었고 주위를 둘러봐서 눈에 띈 것이었건 문 바로 옆에 책상에 놓인 통신기뿐이었다. 하지만 자닥에 널브러진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통신기 위에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내가 잠시 단언해하고 있는 사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사가 욕을 내뱉기 시작했다. 너희 개새끼 졸았지? 내가 잔결에 쓰지도 않은 창고피 찾느라고 새끼 이거 어떻게 조져야지 이거? 아닙니다. 진짜 들었습니다. 후임당도 똑같은 사람한테 연락 받았지만입니다. 잠깐 할 말을 잃은 듯한 하사가 잔뜩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일단 니들 초소에서 대기해. 근데 내가 지금 통신련 불러서 아무것도 없이나 하고 하라. 끌려가듯 하사와 함께 초소로 덜어봤고 이내 한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앉았다. 난 담대한 제리가 절실했지만 통신령을 데리고 온 하사에게 걸리기라도 하며 그렇지 않아도 나쁜 산업이 더 아파된다는 생각에 연신 한숨만을 몰아쉬었다. 야, 너 확실히 들었지? 내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로 후임에게 걸었다. 네, 확실히 들었습니다. 억지로가 어찌나 다급하던지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사만이 이렇게 된 이상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게 뻔했다. 그렇게 또 몇 분 정도가 흘렀고 하사가 통신병들을 데리고 와서 통신기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당시 시간은 이미 4시를 넘겨 교대인원까지 도착했지만 아직 돌아가지 못한 채로 있었기에 일단은 적당히 시간을 끌어보자는 생각에 초소문을 나와서 몸물침울한 표정으로 이제 교대하겠다고 하사에게 말하려는 순간 창고에 다녀온 듯한 통신력이 끄덕거리며 날아기 시작했다. 하사님, 애초에 이 초소랑 창고랑 연결된 통신회선이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창고도 가봤는데 거긴 안 쓰는 데라서 그런지 회선 연결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통신병의 말을 듣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돌아선 하사가 멀뚱히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며 온갖 욕설을 내뱉으려는 순간 근데 이상한 데 있진 어린다. 그 순간 숨을 고른 통신염이 말을 잇기 시작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이야기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저 성산이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 대한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함께 공포의 여정을 더 많이 나누고 싶으니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